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다음 달에 해양 방류하기 위해 조율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 계획에 문제가 없다는 IAEA의 최종 보고서를 토대로 해양 방류의 안전성을 최대한 알리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우리 정부가 그동안 벌여온 최종 검토 보고서가 7일 발표됩니다. 정부는 지난 2년간 진행된 자체 검토 결과와 함께 오염수 방류에 대한 최종 입장도 밝힐 예정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환경 요인에 의해 변하는 개의 후성 유전체 표준 지도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환경 영향에 대해 사람보다 생체 시계가 빠른 개의 후성 유전체를 통해 사람에게 나타날 영향을 미리 파악하는 도구가 될 전망입니다.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의결한 방송통신위원회가 공포 뒤 즉시 시행 입장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공포가 될 예정인데 이때부터는 TV가 없는 가구는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전기료 미납 처리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방통위는 밝혔습니다. 전 세계에서 활약하는 한인 과학자들이 서울에 모여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가 처음으로 마련됐습니다.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석학들이 연구 교류와 함께 사회 이슈에 대해 논의도 하는데 일반인이 볼 수 있는 전시와 강연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일본은 오염수 방류 계획에 문제가 없다는 IAEA의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오염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한 여론전에 최대한 힘을 쏟을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다음 달 해양 방류에 바로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일치한다는 IAEA의 최종 보고서를 받아든 일본. 여기에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도 지난달 말 시행한 오염수 설비 검사 결과 문제가 없다며 오는 7일 검사 종료증을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特段大きな指摘事項がないということで、終了証の交付に向かっての手続きを進めているとの報告がございました。 언제라도 방류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갖춰진 겁니다. 일본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다음 달이라도 오염수 해양 방류를 하기 위한 조율에 들어갔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구체적인 방류 시기와 관련해 여러 상황을 살핀 뒤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具体的な放出時期は安全性の確保や風評対策の取り組みの状況を政府全体で確認し判断していきます。 주변국과 자국 내 어민들의 반발이 여전한 만큼 IAEA 보고서를 토대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최대한 알리는 데 우선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오는 11일에서 12일 리투아니아에서의 나토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개별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의 안전성과 감시 시스템 등을 윤 대통령에게 직접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도 다음 주 열리는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외교 장관 회의에서 한중 외교 장관을 따로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구체적인 방류 시기 결정을 놓고 주변국을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이 안전하다고 최종 판단한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후쿠시마 현지 시찰에 나섰습니다. 안전하게 방류를 마칠 때까지 IAEA는 후쿠시마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지만 현재 주민들의 불안감은 여전해 보였습니다. 후쿠시마에서 김태원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방사능 누출 사고가 있었던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입니다. 버스에서 사람들이 줄지어 내리고 그 옆으로 흰 안전모를 쓰거나 노란 조끼를 입은 발전소 관계자도 보입니다.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후쿠시마 현지 방문에 나섰습니다. 인근 지자체와 어업 관계자 등 60여 명과 함께 오염수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IAEA 현지 사무소 개설과 관련해 오염수가 모두 안전하게 방류될 때까지 감시와 평가를 이어가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are going to stay here with you for
for decades to come, until the last drop of the water which is accumulated around the reactor has been safely discharged. 하지만 원전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걱정이 앞섭니다. 오염수가 방류되면 소문 피해로 큰 타격을 입는 건 어업인들인 만큼 대화로 해결하는 게 우선이란 겁니다. 地元の漁業の人たちがまだ相当反対してるんで、そこで折り合いがつくかどうかですよね。実際ほら放水したら実際多分売れなくなるんじゃないですか。 후쿠시마산 수산물엔 인근 주민들조차 선뜻 손을 가지 않는다고 고백도 나왔습니다. 宮城県産とかちょっと離れてるところのものをよく買うかもしれない。福島産って書いてあったらちょっと手出さないかもしれないですね。 일본 정부는 IAEA 최종 보고서를 근거로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걸 국내외에 홍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주변국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현지 주민들의 불안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여온 정부가 7일 지금까지의 점검 내용을 종합한 최종 검토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지난 2021년부터 약 2년간 진행된 우리 정부의 자체 검토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오염수 방류에 대한 최종 입장도 밝힙니다. 박고연 국무조정실 1차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본 오염수 관련 1일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일본 측 공개 자료와 시차회단 활동에서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독자적 검증을 진행해왔다면서 7일 이 자리에서 그 결과를 국민과 언론에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4일 IAEA가 공개한 종합보고서 내용에 대한 우리 전문가 판단도 이 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한편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7일 저녁 한국에 도착해 주말인 토요일 유국희 원안위원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을 연달아 면담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서로 상대가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비방을 이어가는 가운데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현장을 확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자포리자 원전에 정말로 폭발물 등 위험 요소가 있는지 IAEA가 확인해야 한다면서 이 원전에 대한 접근권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원전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IAEA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진실을 확인해 독립적, 객관적 보고를 하는 게 현재 상황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IAEA는 러시아군에 의해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자포리자 원전의 3번, 4번 원자로 지붕 등을 살펴보려 했으나 접근이 막혀 조사를 수행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에 초강력 폭풍이 몰아쳐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주요 공항의 항공편도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여름 폭풍은 매우 이례적인 현상으로 꼽히는데 세계 평균 기온은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센 비바람에 아름드리 나무가 밑동을 드러내며 도로를 덮칩니다. 길을 달리던 차량도 그대로 깔렸습니다. 힘겹게 구조 작업이 이어집니다.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폭풍 폴리가 네덜란드 북부를 덮친 겁니다. Then I saw people walking around and it stopped raining. So I took my bike outside and I saw all these trees falling down. 풍속은 역대 최대인 시속 146km를 기록했습니다. 때 아닌 여름 폭풍에 네덜란드와 독일에서 사상자가 잇따랐고 공항과 철도, 도로는 마비됐습니다. 보통 10월부터 4월 사이 지나는 폭풍이 이번에는 한여름에 강타한 겁니다. 독일과 덴마크를 핥히고 지날 것으로 예상돼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치 못한 여름 폭풍은 이상기후가 원인일 수도 있는데 미국 국립환경예측센터는 세계 평균 기온이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일 17.01도로 2016년 8월에 16.92도를 갈아치운 데 이어 하루 뒤인 4일에는 17.18도로 나타났습니다. What exactly will happen, we have to see, but for sure it will be another hot summer. We will see wildfires, flooding, heat waves. 점점 더 뜨거워지는 지구가 폭염과 가뭄,
아니면 폭우 등 기상이변을 몰고 오는 건 아닌지 전문가들은 걱정 어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7일부터 남부와 제주도에 또 폭우가 쏟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상청은 남해에 자리 잡은 장마전선 영향으로 7일 새벽 제주도와 남해안부터 비가 시작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비는 주말인 8일까지 이어지겠고 충청 이남 지방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7일 아침에서 낮에는 제주도와 전남에, 7일 오후부터 8일 아침까지는 전북과 영남, 8일 새벽부터 오전까지는 제주도와 전남에 시간당 30에서 6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8일까지 전남과 경남 해안, 제주도에는 150mm 이상, 전북과 영남에도 20에서 10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여 피해가 우려됩니다. 깊은 동굴에 적응해 사는 과정에서 눈이 퇴화해 없어진 신종거미가 국내에서 발견됐습니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2월 경남 합천군에 있는 한 동굴에서 눈이 퇴화해 없어진 신종거미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거미는 단순히 시력이 퇴화한 것을 넘어서 시각기관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포식자가 없는 곳에서 생활해 보호색이 아닌 하얀색 몸을 갖게 됐고 빛을 받으면 구슬처럼 푸른색을 띈다는 점에서 한국 구슬거미란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mRNA 백신과 치료제 안전성과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RNA 염기 서열을 발견했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RNA 연구단 김빈내리 단장 연구팀은 수백 종의 바이러스 RNA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대량 시퀀싱 기술을 이용해서 바이러스의 RNA 안전성과 단백질 생산을 늘릴 수 있는 RNA 염기 서열 K5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K5 서열을 상세히 분석한 결과 바이러스 RNA의 K5 서열이 숙주세포 안에 있는 텐트포 단백질을 이용해 혼합 꼬리를 만들어서 이로 인해 RNA 분해 속도가 줄고 안전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유전자 치료에 사용하는 바이러스 벡터에 삽입하는 실험을 통해서 바이러스 벡터의 유전자 전달 효과가 크게 증가해 임상적인 활용 가능성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생물학 분야 국제학 조지 셀에 게재됐습니다. 개는 사람과 가장 가까운 반려동물인 만큼 생활 환경도 공유하는데요. 이 때문에 개가 질병에 걸리면 사람의 건강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환경 요인에 의해 변하는 개 후성 유전체 표준 지도를 세계 최초로 만들어 앞으로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환경 영향을 파악하는 새로운 도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지난 1955년 일본 미나마타시의 고양이들이 이유 없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에는 사람에게도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는데 수은 중독에 의한 공해병인 미나마타병이었습니다. 같은 원인으로 병에 걸렸지만 고양이의 생체 시계가 사람보다 빨라 먼저 증상이 나타난 겁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런 환경 요인에 의한 질병의 이해를 위해 반려동물인 개의 후성 유전체 표준 지도를 세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DNA에는 그 유전자를 조절하는 많은 스위치들이 있습니다. 이 스위치를 후성 유전체라고 볼 수 있고요. 어떤 환경에 노출돼 있냐에 따라서 후성 유전체는 크게 변형될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개의 대뇌와 소뇌, 간과 위장 등 11개 조직에 대해 후성 유전체 정보를 분석하고 기능 표준 지도를 작성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개가 질병에 걸렸을 때 환경 요인에 의해 어떤 유전자의 활성이 조절됐는지 일종의 코드를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은 환경에 사는 사람에게 주는 영향도 예측할 수 있는 겁니다. 개는 우리보다 생체 시기가 빠릅니다. 대사가 빠르고 수명이 짧기 때문에 어떤 환경적 요인에 대해서 얘들이 먼저 반응을 하게 되고 그때 나중에 우리에게도 나타날거나 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예견해 볼 수 있는. 연구팀은 개의 후성 유전체 지도를 이용해 암과 같은 특정 질병에 대한 영향을 파악한 뒤 사람의 후성 유전체 지도와도 비교해 연관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실렸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
정보 공유에 혁명을 일으키고자 합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 친환경차 등 최근 급변하고 있는 시대의 중심에는 과학기술이 있습니다. 오늘 저기 잠깐만요에서는 과학기술은 물론 거기서 파생되는 사회, 정치, 경제적 이슈까지 총망라하는 재미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있는 공학 전문 유튜버 SOD 권순용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자, 먼저 어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자기소개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과학기술 특화 채널 SOD를 운영하고 있는 과학기술 뉴미디어 스타트업 하이젠버그의 대표 권순용입니다. 아, 네. 권순용 씨. 네. 네. 자,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혹시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전 반도체 소재를 연구했었는데 연구하며 얻었던 경험과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고 또 보고 배운 것들을 통해서 최근에 책도 출판을 했는데요. 네, 감사하게도 이제 최근에는 삼성전자의 라이벌이 있는 대만에 제가 쓴 책이 이제 번역되어 수출되게 됐습니다. 네. 그 유튜브로 다양한 정보를 또 수집하고 모두가 알기 쉽게 재미있는 콘텐츠도 만들고 책까지 또 출판하셨는데요. 뭐 이런 분들이 복합형 인재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채널명이 SOD입니다. 이건 이름에서 좀 탄생한 걸까요? 네, 특별히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 예. 제 별명인 순 드래곤에서 따왔거든요. 제 이름이 아, 순용인데 예. 부드러울 용 해가지고 영어로 적으면 소프트 드래곤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SOD를 따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최근 경제와 사회 과학 분야까지 아주 거침없이 콘텐츠에서 다루고 계시잖아요. 근데 원래 출발은 과학과 기술에 집중이 돼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어떤 계기로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셨을까요? 일단 처음에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된 것은 제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다큐멘터리를 보면요. 굉장히 가슴이 좀 벅차고 아, 과학이 이렇게 쿨하고 멋있을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제 과학기술을 지루하게만 바라보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이제 과학기술도 충분히 멋있고 쿨할 수 있다는 것을 이를테면 스포츠 채널을 보듯이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트렌디한 기술 위주로 아무래도 다루다 보니까 의도치 않게 뭐 주식이라던가 글로벌 경제 사항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분들도 많아서 좀 뿌듯할 따름입니다. 네. 지금까지 만드신 콘텐츠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440개를 넘었는데요. 아이템 선정과 또 아이템을 또 만드시는 데에 대한 지식 같은 것들은 어떻게 수집을 하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컨텐츠의 한 절반 정도는 뭐 네이처라던가 사이언스 같은 유명한 저널들을 통해서 찾고 있고요. 나머지 한 절반 정도는 기업이라던가 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얻게 되고 또 나머지는 이제 독서를 하면서도 찾고 납니다. 좀 더 추가 설명을 드리면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과학기술이 중요한 시대가 없었잖아요. 이럴 때는 반도체, 로봇, 우주 디스플레이 등등 사회, 정치, 경제 모두가 과학기술과 엮여 있고 이제는 과학기술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느냐 사냐의 문제일 정도로 국가랑 이제 기업 간에 가장 중요한 경쟁 요소 중 하나로 이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술이 이 거대한 경쟁 구도에서 중요할까를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다루는 편입니다. 이런 과학 콘텐츠는 사실 신뢰가 생명인데 지금 출처가 분명한데 그런 자료를 공부를 해서 이런 콘텐츠를 만든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올리신 콘텐츠 중에서 가장 반응이 뜨거웠던 거, 사람들이 재밌게 봤다라고 반응이 어떤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당연히 이제 반도체 쪽이 그런 경향이실 텐데요.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께서 이제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제 채널을 특히 사랑해 주시고 있고 최근에 이제 삼성 반도체에서도 이제 감사하게도 뉴미디어 채널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 채널을 실리콘밸리 포럼에 초대를 해주실 정도로 반도체에 있어서는 이제 기업들에게서도 많은 사랑받고 있고 시청자분들도 재밌게 봐주시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SK하이닉스라던가 엔비디아라던가 콜컴이라던가 ASML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과 이제 협업 콘텐츠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고 사회 정치적으로도 최근에 큰 이슈였던 미국 반도체법도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사람들 반응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작자로서 가장 아끼는 콘텐츠가 무엇일까요? 며칠 전에 아무래도 올렸던 삼성 파운드리 참여 영상이 제일 인상 깊었는데 개인적으로도 영상 자체도 상당히 제가 공을 많이 들였고 시간 자체도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이제 삼성 사무실도 실제로 방문해서 촬영을 했고 글로벌 반도체 기업 C레벨들의 이야기들도 듣고 그렇게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뭐 영상의 외적인 부분이라던가 내적인 부분들도 이제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영상입니다. 지금 저렇게 잠깐 영상만 보더라도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인 영상이다. 이런 걸 알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은 챗 GPT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 텐데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오면서 세상이 변할 것이다. 또 그리고 우리가 이걸 실제로 느끼고 있잖아요. 자, 이 챗 GPT가 미래 산업에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좀 전망을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저도 이제 챗 GPT가 나오자마자 제가 직접 애플리케이션을 적용해서 한 10만 명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저는 말씀 주신 것처럼 아마 스마트폰의 도래랑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강연을 갈 때마다 쓰고 나는 에피소드인데
역사적인 분기점의 시기가 최근 10년 동안 몇 번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애플이 노키아를 이기고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한 것, 네.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토요타를 이기고 이제 전기차의 시대가 도래한 것,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제가 대부분 학회라던가 아니면 글로벌 대기업 컨퍼런스를 참여를 하더라도 많은 현업자분들께서 이제 GPT랑 AI 시대를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걸 통해 봤을 때 지금의 시기가 스마트폰과 전기차를 넘어서는 시기가 될 것 같고, 스마트폰 시대에 이제 어플을 만든 사람들이 수조 원대를 이제 거느린 부자가 되었고, 네. 전기차 시대에 테슬라에 투자를 하고 전기차에 뛰어들었던 사업가들이 부자가 되었듯이 아마 지금의 시기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렇다면 여기서 확장을 해서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미래까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많은 돈이 AI의 개발과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일론 머스크도 AI 개발을 이제 중단해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xAI라는 인공지능 스타트업 창업을 추진 중인 것을 보면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많은 사람들이 AI에 대해 반대를 하겠지만 제너럴 일렉트릭의 회장이었던 이제 제게츠가 말했듯이 변화를 추구한다면 아무래도 이런 강력한 저항에 맞설 준비가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말씀해주신 맥락에서 사실 그 엔비디아 같은 그런 이제 종목의 주가가 뛰었던 것도 사실 관련이 좀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나눠볼 텐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반도체 산업이 정말 중요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미중 기술 패권이 이제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최근에 시스템 반도체 국내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큰 두각을 드러내고 있거든요. 제가 스타트업 대표님들한테 여쭤보면 우리 스타트업들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가 바로 옆에 삼성이라든가 하이닉스 같은 이제 든든한 대기업이 있다는 점을 꼽으시더라고요. 세계적으로도 뭐 삼성이라든가 하이닉스처럼 우수한 기업을 가진 나라가 사실 손가락에 꼽거든요. 네. 이런 뛰어난 기업들이 이제 자유롭게 하고자 하는 바를 펼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는 힘을 실어주고, 그렇게 되면 정부랑 대기업 스타트업이 서로의 강점을 발휘함으로써 세계 시장에서도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또 IT와 과학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면서 매체들의 진화도 빠릅니다. 유튜버시니까요. 네. 유튜브의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유튜버들끼리 여기에 대해 얘기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유튜브가 이제 무너지거나 아니면 다른 플랫폼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고, 예. 저도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가 무너지면 뭐 저희는 더 나은 뉴미디어 플랫폼으로 이제 이동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SOD 이제 순용님께서는 사실 이제 과학 기술계에 대해서는 아주 뛰어난 관찰자라는 감사합니다.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과학 기술계 또는 정부의 과학 기술 정책에 대해서 발언하시는 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연구자들의 실패로 보지 않고 성공으로 가는 이제 길에서 마주하는 변곡점 중에 하나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실패를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는 분위기가 아주 큰 것 같거든요. 예. 근데 헨리 포드가 실패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에 불과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조금 더 영리하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예. 사실 저도 이제 최근에 스타트업 사업 하나를 실패를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돈이랑 시간을 잃었습니다. 예. 하지만 저는 이제 제가 이번에 했던 실패가 다음 성공을 위해서 더 영리하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고요. 연구자들의 도전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마 수백 개 중에 단 하나 성공하고 나머지는 모두 실패하겠지만 성공했던 단 하나가 세상을 바꾸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순영님의 목표와 꿈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과학기술계의 디즈니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제 가슴 울렸던 영화라든가 애니메이션은 여전히 이제 가슴에 남아 있는데, 저는 충분히 과학기술도 그럴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거든요. 예. 학생들은 우리 미디어를 보고 과학자의 꿈을 가지게 되고, 성인들은 과학기술을 경제에 접목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계의 모든 기술 기업들이 가장 먼저 찾는 그런 회사가 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네, 과학기술계 디즈니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과학기술계에 아주 의미 있는 콘텐츠 계속 잘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공학 전문 유튜버 SOD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고 있는 한인 과학자들이 서울에 모여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일반인들이 즐길 수 있는 전시와 세계 석학이 진행하는 강연도 풍부합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대학의 조광옥 교수입니다. 신경세포 괴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발견해 아시아인 최초로 영국 왕립학회 울프슨 연구 업적상을 수상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유럽 내 한인 과학자들 사이 교류가 거의 없었지만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합니다. 과학하는 사람들은 서로 공동 연구하는 게 가장 큰 그 취미이면서 낭만이거든요. 아이템을 서로 발굴해서 교류하고 그런 그 교류가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합니다.
국내외 과학기술인 3천여 명이 모여 연구 내용을 공유하고 협력을 모색하는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가 올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좀처럼 한자리에 모이기 힘든 석학들이 한국에서 사회 이슈로 떠오르는 과학자 처우 문제와 한국 과학교육 방향 등을 논의하기도 합니다. 공부가 끝났어도 그 생활이나 그 삶에 좀 흥미로울 수 있게 그런 사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과학과 기술에 많이 진출할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으로 선정된 고규영 카이스트 특훈 교수의 업적 소개와 시상식도 열렸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사이버 보안, 수소 등 대한민국 12대 전략기술을 주제로 한 대중 강연과 노벨상 수상자 등의 초청 강연도 진행됩니다. 과학자를 꿈꾸는 젊은 인재를 대상으로 기관을 홍보하고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잡페어도 운영됩니다. 일반인에게 12대 전략기술의 최신 연구 성과를 쉽게 풀어주는 과학기술 부스도 준비됐습니다.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한국 과학자들을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는 오는 7일까지 한국과학기술에 관해서 열립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기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과 자동화 프로그램에 대한 규제가 미국 최초로 뉴욕에서 도입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뉴욕시가 챗봇 인터뷰 툴과 이력서 스캐너 등 채용과 승진 결정을 돕는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에 해당 도구의 인종과 성차별 가능성을 매년 감사해 결과를 공개할 것을 의무화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뉴욕시 거주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은 채용 승진 결정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점검해 특정 소수 집단의 불리한 평가나 차별의 비율을 공표해야 합니다. 신문은 이 법이 채용 결정 과정에 사용되는 AI와 소프트웨어 자체를 규제하기보다는 투명성 제고 노력을 의무화하고 차별 가능성을 뿌리 뽑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안이 공포되는 순간부터 월 2,500원인 TV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전기료 미납으로 처리하지 않으며 단전 등 불이익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는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개정안이 공포돼도 KBS와 한국전력이 분리 징수를 준비하는 데는 최소한의 준비 기간이 필요해 그 이전에는 안내 문구를 넣어 국민에게 알리기로 했습니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중반 공포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통신사들의 5G 요금제 가입 강제화를 막기 위해 휴대전화를 통신사 약정을 통해 구매하더라도 LTE와 5G 요금제 중 선택해 가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장관은 가계통신비가 2020년 12만 원에서 지난해 12만 8천 원, 올해 1분기 13만 원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 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동통신 단말기 추가 지원금 한도도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올릴 계획이며 이렇게 되면 현재 시행 중인 선택 약정 할인율 25%도 상향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편의점에 주로 설치되는 문이 없는 냉장고, 개방형 냉장 진열대 대부분이 냉장 온도를 5도 이하로 설정해 에너지 소모가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전국 5대 편의점 점포 60곳에 설치된 개방형 냉장 진열대 설정 온도를 살펴봤더니 93%인 56곳이 5도 이하로 설정했습니다. 반면 도어형 냉장고는 전체 56개 가운데 75%인 42개가 5도 이하로 설정돼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냉장고 문이 없는 개방형 냉장 진열대에 진열된 식품은 매장의 실내 온도나 조명, 고객의 이동 등 상대적으로 더 많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게 돼서 매장들이 설정 온도를 더 낮추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주행 중 동력 상실이 발생한 4개 차종을 포함해 전기차 6개 차종에 대해 전면 무상 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무상 수리 대상을 13만 대가 넘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무상 수리 대상은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현대차, 기아가 제작해 판매한 6개 차종입니다.
주행 중 동력 상실로 교통당국에 결함 의심 신고가 접수됐던 기아 EV6, 현대 아이오닉5, 제네시스 GV60, GV70 전기차와 G80 전기차, 아이오닉 6도 포함됐습니다. 아이오닉 모델 7만여 대와 EV6 4만 6천여 대 등 모두 13만 6천 대가 무상 수리를 받게 됩니다. 앞서 YTN은 국내 현대차, 기아 전기차에서 주행 중 동력 상실 신고가 34건 있었다는 사실을 최초 보도했습니다. 미국도 유사한 현상으로 30여 건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현대차, 기아는 통합 충전 제어 장치 ICCU 안에 일시적인 과전류가 흐르면서 고전압 배터리에 있는 전기 에너지를 저전압으로 바꿔주는 변환 장치에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원인을 추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대차, 기아는 해당 고객에게 통지문을 보내고 다음 달부터 무상 수리를 진행합니다. 과전류 유입을 미리 감지하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경고등이 켜진 차량은 통합 충전 제어 장치를 새 제품으로 교체합니다. 현대차, 기아는 주행 중 문제 현상이 발생하면 경고등과 경고음으로 운전자에게 차례로 알린 뒤 속도가 줄면서 30분 정도는 주행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사이 안전한 곳에 차량을 세우고 가까운 정비소에 입고해 조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중국이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알면서 결국 자원 무기화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디리스킹으로 표현이 바뀐 중국 배제 움직임에 맞서 난타전을 각오한 전면 반격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상무부가 조만간 갈륨, 게르마늄 공급업체들과 실무 논의에 들어갑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수출 통제를 준비하기 위한 건데 핵심은 당국의 승인 또는 거부 권한입니다. 전면적 수출 금지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이익을 기준으로 선별적 공급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加者相关物项具有明显的军民两用属性，对加者相关物项实施出口管制是国际通行做法。 영문 관영지 글로벌 타임즈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중국의 경고를 들어야 한다며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희귀 자원을 무기 삼아 서방 세계 분열을 유도하고 길들이기를 시도하려는 겁니다. 그러나 중국의 게르마늄 매장량은 세계 2위로 오히려 미국에 못 미칩니다. 지금은 중국이 독점하는 갈륨 생산량도 향후 얼마든지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번 조치가 서방 세계의 탈중국화를 앞당기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걸 중국도 잘 압니다. 그런데도 자원 무기화의 칼을 뽑은 건 EU가 말하는 디리스킹이 본질상 미국의 디커플링과 다르지 않아서 더는 눈치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在西方有些人在炒作所谓的降依赖、去风险，就是一个伪命题。 중국은 다음 주로 예정된 EU 외교수장의 방문 일정도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했습니다. 2021년 미국 제재 맞대응 차원에서 만든 반제재법에 더해 새롭게 대외관계법을 제정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젠 반격을 넘어 먼저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골자인데 자칫 미중 간 난타전으로 번질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경제 분야에서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사령탑인 옐런 재무장관이 중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규제에 중국이 광물 수출 통제로 맞대응에 나선 가운데 옐런 장관이 분쟁 해소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항공기 탑승 계단을 오르는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 옐런 장관의 첫 중국 방문이자 4년 만에 미 재무장관 방중길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옐런 장관은 나흘간 중국에 머물며 허리펑 부총리와 류쿤 재정부장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옐런 장관은 세계 2강인 미국과 중국의 디커플링은 재앙이 될 거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두 나라 협력을 강조해왔습니다. As the world's two largest economies, we have a responsibility to work together on global issues. It's something we can do and something the world expects of us. 하지만 옐런 장관 앞에는 난제가 쌓여 있습니다. 위안화 약세로 인한 환율 문제와 미국의 대중국 고율 관세, 디리스킹으로 이름 바꾼 공급망 재편 문제 등 서로 얼굴 붉힐 이슈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맞대응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제재한 데 이어 반도체 원료인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까지 예고했습니다. 중국의 보복 조치에 미국도 강경 입장으로 대응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중국의 광물 수출 제한 방침이 공급망을 다양화할 필요성을 더 명확하게 만든다며 탈중국화에 힘을 실었습니다. 옐런 장관 출국 날 미 국방부는 중국 지원을 받는 미국 대학에 지원을 끊겠다는 발표도 내놨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언론은 옐런 장관의 중국 방문으로 큰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며 양국의 소통 강화에 만족해야 할 거란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평소에는 우수한 접착력을 유지하다가 고온에 열을 가하면 접착력을 감소시켜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온도 감음성 점착제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는데요. 이 스마트 점착제가 앞으로 환경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개발한 스마트 점착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니스트 에너지화학공학과 이동욱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읽으면서도 발음이 어려웠던 게 점착제, 접착제 이런 거였는데 뭔가 이름이 비슷하기도 하고 좀 다르기도 해서 의미가 궁금합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일단 접착제는 가장 쉬운 예로 저희가 종종 사용하는 순간 접착제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접착제는 표면에 적용 전에는 일반적으로 잘 흐르는 액체 성질을 띠고 있고요. 네. 붙이고 싶은 두 표면 사이에 적용한 후에는 경화, 즉 딱딱해지는 추가적인 반응이 일어나게 되어 두 표면을 강하게 붙잡을 수 있게 됩니다. 순간 접착제의 경우에는 공기 중의 수분 등과 반응해서 경화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요. 접착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강한 접착력을 발생시키는 반면 한번 떨어지고 나면 다시 붙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에 점착제는요, 점탄성 특성을 가지고 있는 고체 형태의 고분자 물질이 주 성분이고요. 경화 과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감압성 점착제 표면에 감압된 점착제를 붙인 후에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주기만 해도 아주 작은 압력으로 표면에 잘 붙는 특징이 있는데요. 일상생활에 쓰이는 접착제로는 스카치 테이프, 양면 테이프 또는 포스트잇 등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는 반복적인 접착, 탈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접착제와 점착제가 이런 차이점이 있었군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온도만으로 접착 조절이 가능한 스마트 점착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게 어떤 건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점착제는 접착력이 일반적으로 온도가 올라갈수록 약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는 점탄성을 띠고 있는 점착제가 온도가 올라갈수록 조금 더 액체와 같은 거동을 보이게 되어서 탈착되는 힘을 견딜 수 없어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일상적인 예로 저희가 내비게이션용으로 핸드폰을 자동차 대시보드나 앞유리창에 거치시키기 위해서 점착제를 쓰기도 하는데요. 더운 여름에 이 점착제들이 말랑말랑해져서 핸드폰이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즉
이렇게 온도에 따라서 점착력이 감소하는 현상은 전혀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그럼 이번에 저희가 개발한 점착제가 도대체 뭐가 새롭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전에 말씀드린 예에서 핸드폰이 떨어지고 나면 거치대와 앞유리 표면 모두 점착제가 지저분하게 남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온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응집파괴라는 현상인데요. 응집파괴란 점착제와 피착제 사이에서 탈착이 일어나지 않고 점착제 자체가 쪼개져서 탈착되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이렇게 되면 탈착 후에 양쪽 표면에 모두 점착제로 오염이 되게 되고 소재들의 재활용이나 재사용이 제한되게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작한 점착제는 고온에서도 점착제와 표면 사이에서 계면 파괴를 일으키며 탈착이 일어나는 것을 보였고요. 이렇게 계면 파괴가 일어나 탈착된 표면이 깨끗한 상태이면 추가적인 세척 과정이 없이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더불어 기본 점착제는 상온 대비 80도 정도의 온도에서 접착력이 55% 정도 감소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개발한 점착제는 점착력이 무려 97%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측정이 되어서 고온에서 깨끗하게 그리고 손쉽게 탈착이 가능하게 했다는 그런 점에 의의를 둘 수 있겠습니다. 응집 파괴라는 개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 앞유리에 뭐 딱지가 붙었을 때, 뗐을 때 이제 지저분해지는 거, 이제 이런 거를 말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는 개발하신 그런 점착제는 이제 이런 것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원리로 온도 조절만으로도 이렇게 쉽게 붙었다 떨어졌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번에 저희가 제작한 점착제는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나이팜이라는 단량체를 도입을 한 게 그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나이팜으로 이루어진 고분자들은 수용액상에서 낮은 임계 온도, 즉 LCST 거동을 보인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즉 LCST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고분자 사슬이 이완된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되고요. LCST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사슬이 응집된 상태로 존재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요. 이러한 성질 때문에 온도 감음성 수화젤 등의 제작에는 아주 활발히 응용이 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나이팜의 LCST 거동이 수용액 상태가 아닌 유기용매 상태에서도 어느 정도는 작동한다는 것이 기존 문헌들의 보고가 되었고요. 이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혹시 공기 중에서도 사용되는 점착제에도 그 나이팜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각적으로 분석한 결과 점착제가 상온 및 저온에서는 표면하고 수소 결합을 많이 해서 강한 접착력이 측정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이제 고온에서는 수소 결합이 피착제 표면하고 이루어지기보다는 점착제를 이루고 있는 고분자 사슬 사이에 많이 존재하게 되어서 점착력이 급격하게 감소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온도에 의한 고분자의 구조 변화는 가역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열, 냉각에 따라서 점착제를 스위처블하게 부착, 탈착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또한 이러한 가열, 냉각 사이클을 10회 이상 진행시켰을 때도 각 온도에서 점착력의 큰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실험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온에서 고분자들 사이의 결합력이 증가하는 걸 또 원리로 이용해서 만드신 것 같은데요. 이게 앞에서 점착제 예시를 들었을 때 포스트잇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근데 뗐다 붙였다 하면 접착력이 떨어지는데 지금 개발하신 스마트 점착제는 접착력이 똑같이 유지가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가열 냉각 사이클을 10회 이상 진행을 했을 때도 점착력의 변화가 관찰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복적인 탈부착 시에 점착력이 이제 낮아지는 이유는 탈착되었을 때 이제 공기 중의 먼지 또는 지문 등의 이물질 등이 점착제의 표면을 오염시켜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이 실험들은 사실 먼지 등의 이물질이 최소화된 실험실 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점착력이 유지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고요. 실제 적용 시에도 이러한 오염원을 최대한 차단해야지 점착력 감소 문제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먼지를 조심해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발하신 점착제는 실생활에서 어떤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을까요? 사실 제가 일요일마다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는데요. 가장 번거로운 작업 중에 하나가 페트병 라벨을 떼는 작업입니다. 안 떨어져요. 다들 아시겠지만 라벨 제거에 이제 페트병 쪽에 약간 끈적끈적한 점착제 찌꺼기가 남게 되는데요. 재활용 공정에 이를 제거하기 위한 추가 공정이 들어가고 이 추가 공정에는 약간 환경에 좋지 않은 용매를 사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개발한 점착제를 쓰게 된다면
번거롭게 저희가 손으로 다 제거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80도 정도의 온도만 가해줄 수 있는 그런 공정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면은 깨끗하게 라벨을 제거할 수 있는 제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네. 또 다른 예로 뭐 일상생활에 흔하게 쓰는 부착형 고리가 있는데요. 강한 무게를 견디는 고리들은 일반적으로 강한 점착제로 고정이 되어 있어야 추후에 제거하는데 많은 힘이 들고 또 제거 후에도 잔여물이 종종 남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러한 점착제를 새로 개발한 점착제로 대체할 경우 예를 들어서 저희가 헤어드라이기로 살짝 불어주기만 해도 깨끗하고 손쉽게 탈착시킬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나아가 탈착 시 점착제가 손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재사용하는 데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스마트 점착제 아무래도 이제 또 화학 물질로 만들다 보니까요. 인체에 어떤 해가 되진 않을까, 특정 질환을 유발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 건강 문제는 항상 조심스러운 질문인데요. 새롭게 사용된 이 나이팜이라는 단량체가 약물 전달 등의 연구에도 응용이 되고 있고 기본적으로 생체적 합성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어서 기존 점착제에 비해서 더 해로울 이유는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개발하신 스마트 점착제가 이제 떼었다 붙였다를 계속 반복할 수 있다 보니까요. 환경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를 위해서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이런 기술이 계속해서 개발될 수 있는 환경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니스트 에너지화학공학과 이동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종이접기처럼 다양한 모양으로 접었다 펼 수 있는 DNA 나노 구조체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서울대 김돈현 교수팀은 종이접기 원리를 활용해 주변 환경에 따라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는 나노 구조체 DNA 와이어 프레임 종이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한 기술이 자극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모양으로 접을 수 있어 환경 변화를 감지하는 센서로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표지 논문에 실렸습니다. 사람 피부처럼 스스로 치유하고 잘 늘어나면서도 초고효율인 열전 소재가 개발됐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장성현 교수팀은 세계 최초로 소재 내부의 이온 열전 효과를 연력학적으로 분석해 기계적, 전기적 오류에 대한 자가 치유 능력을 지닌 고성능의 이온성 구분자 열전 소재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개발된 소재 이온 열전 성능 지수는 12.3으로 이전 최고 기록보다 70% 이상 높아졌으며 원래 길이의 10배 이상 늘릴 수 있고 50회 이상 반복한 내구성 실험에서도 성능 손실 없이 기계적, 전기적 특성을 유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원자 번호가 낮은 가벼운 금속 내부에서 전자가 움직이는 궤적을 야구 변화구처럼 휘도록 제어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성균관대 최경민 교수와 포스텍 이현우 교수팀은 세계 최초로 전자 궤적을 휘도록 제어하는 방법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타이타늄 금속에서 전자가 원자핵 주위를 도는 궤도 각 운동량을 이용해 전자 궤적을 휘게 만드는 궤도 홀 효과를 처음으로 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 세계 바다를 누비며 해저 에너지 자원을 탐사할 바다위 연구선 탐해 3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국디젤자원연구원은 부산 영도 조선소에서 탐해 3호 진수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탐해 3호는 국내에서 최초로 제작한 6,000톤급 탐사선으로 최첨단 탐사 연구 장비 35종이 탑재됐으며 해저 지층 구조는 물론 해저 자원 유망 지층 등을 파악하는 3차원 해저 물리 탐사, 석유가스 분포 규명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라는 옛말이 있죠. 하지만 현대 사회에선 과도한 냉방기 사용 등으로 요즘 같은 여름철에 감기나 냉방병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예방하기 위해선 실내외 온도 차이를 5도에서 6도 이하로 유지하고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두의 건강을 위해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